제 7회 시험 문제 사례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갑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X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이것을 을과 병이 공모해서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이 정에게 2억 원에 매도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정은 무에게 2억 5천만 원에 매도를 했나요? 자, 한번 보죠. 매매 대금은 나와 있지 않네요. 매매 대금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정은 무에게 1억 원을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었죠. 자,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이니까 계약금은 5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이라고 하는 건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5천만 원의 배액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5천만 원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이 위약금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이 정과 무를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서 승소를 하였고요. 이 승소한 시점은 언제냐면은 2000년 11월 10일 시점에 승소를 한 것이죠. 그리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무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무는 정에게 그 약속한 위약금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요. 계약을 해지하면서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래서 정은 무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이 무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은 병에게 병과 을을 상대로 해서 공동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냐면은 이 패소했을 당시에 2000년 11월 10일 당시에 X 토지의 시가인 2억 5천 하고요. 2억 5천 플러스 그리고 자기가 무에게 지급한 5천만 원 이거를 손해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서 을과 병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을이 주장하는 게 이제 무에게 1억 원을 을과 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는데 을을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거죠. 을을 상대로 해서 3억 원 지급 청구를 한 겁니다. 이제 을과 병이 공동 불법행위자니까 당연히 이제 을도 병도 3억 그러니까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당사자 2명이 아니라 일단 을한테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을이 뭐 예를 들면 병이 공무원이고 을이 국가라고 한다면은 국가배상 책임 같은 것도 성립할 여지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병이 피용자고 을이 사용자라고 한다면은 사용자 책임이 성립될 여지도 있죠. 자, 어쨌든 2억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을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첫 번째 주장은 등기를 위조한 행위와 정 사이의 정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관계의 항변을 하였고요. 두 번째 항변은 어떤 항변을 했죠?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매매대금 2억 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손해 자체가 무엇이냐? 손해를 지금 2억 5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3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손해는 2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주장은 또 항변은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이 있으니까 이제 을이 정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과 상계하겠다라고 하는 항변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사실관계 이제 을과 병은 정과 무가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정과 무가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1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을은 알지 못했고요. 등기가 말소된 시점에서의 토지 가액은 2억 5천인 건 맞아요. 그리고 변제의가 도래한 1억의 소비대차 채권을 갖고 있다. 을이 정에게 1억의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을 갖고 있다. 이것도 이제 맞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인데요. 이제 을과 병이 공모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불법행위를 했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제 예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손해와 그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을의 서주,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을만이 병만이 서류를 위조, 그러니까 을이 서류 위조에 관여만 했고, 그러니까 그 목적물을 판 것은 병이라고 하더라도 을과 병은 충분히 을이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는 그렇게 병이 판매할 수 있고, 병이 판매해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매매대금을 지출하게 되는, 정과 같은 사람이 매매대금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을의 이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점, 뭐 이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손해가 얼마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정은 병에게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도 이제 그 무한대 지급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손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2억 5천 X 토지의 시가상당액이, 즉 정이 패소했을 당시에 X 토지의 시가상당액이 손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이 X 토지의 상당액의 시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상의 청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이익의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정은 을을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을이 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정이 지출하지 않아야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된 적극적인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점이 정의 손해가 될 수 있겠죠. 정이 2억 5천이라고 하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취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은 그거는 계약상의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5천만 원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냐, 특별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니까 특별한 손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을과 병이 예견 가능성이 있었냐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요. 여기서는 좀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때문에 그런데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고 하고, 여기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제 을과 병이 무와 정과 무 사이의 매매 계약을 알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특별 손해로서 예견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손해액은 2억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을은 정에 대해서 상계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을과 병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2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2억 원만 청구를 하면 될 테고요. 2억 원 및 원래 이제 이자까지 고려한다면 2억 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면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법정 이율 같은 것이 적용돼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당사자가 그렇게 청구한 경우에 그렇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자까지 청구하진 않았죠. 당사자가 이자까지는 청구하지 않았으니까 이자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일단은 무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갑에서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정으로 했다가 정이 무에게 판 다음에 무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알고
병이 무를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명이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는데, 그런데 무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이 돼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주장이 이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갑의 청구가 기각이 됩니다. 그 기각이 된 시점이 2011년 12월 8일 날이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은 2010년 9월 4일 날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2010년 9월 4일 날 완성이 됐고, 2011년 12월 8일 날 이제 갑의 무에 대한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갑이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은 2011년 12월 8일 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지금 갑은 X토지라고 하는 소유권을 상실했잖아요. 토지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지금 을과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토지 시가 상당액인 1억 4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 1억 4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 1억 4천에 대한 손해배상 이 금액은 언제의 시점이냐면은,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시점이죠. 소를 제기한 시점이 2012년 2월 3일 날 X토지의 시가는 1억 4천이었습니다. 패소한 날 2011년 12월 8일 날 이때의 시가는 1억 3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될 시점에서의 손해배상은 1억 2천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을과 병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을과 병이 주장하는 것의 첫 번째 주장은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은 자신들이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는데, 자기들이 서류를 위조한 것과 무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 9월 4일 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2010년 9월 4일 날이니까 1억 2천이 X토지에 대한 시가 상당액의 손해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주장들은 다 어쨌든 사실이긴 하고요. 그럼 이제 법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인과관계가 부정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전전 유통시켰을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소유자의 이제 최종 등기부 명의자의 등기부 취득시효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놓인다라고 하는 점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갑은 무에 대해서 이제 무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갑은 을과 병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손해배상이 산정 시점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갑의 손해는 X토지를 상실한 것이 갑의 손해가 되겠죠. 적극적인 손해가 갑의 손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X토지에 대한 시가 상당액이 갑의 손해 비용이 될 텐데, 그럼 결국은 갑의 손해는 어느 시점에 현실화되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의 손해는 무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이 아니라 갑이 무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는데, 갑의 무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되었을 때 그 시점에 결과적으로 갑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은 결과적으로 2011년 12월 8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시가인 1억 3천이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은 을과 병에게 1억 3천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문제에서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도 이자를 청구하지 않았으니까 그 이자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일단은 갑이 을과 병에게 공동 불법행위자니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을과 병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을의 사정이 딱하게 됐으니까 을의 사정이 딱하게 돼서 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면제를 해주었고요. 을과 병은 공동 불법행위자였는데 이 을과 병의 내부적인 과실 비율은 50대 50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손해액이 1억 3천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을은 6,500, 병도 6,500을 부담하고 있겠죠. 그런데 갑이 을의 채무를 면제해 준 상황에서 갑이 병한테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돼서 그래서 이제 병은 갑에게 1억 3천을 지급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병이 갑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상금 이제 6,500이 구상금이 되겠죠. 6,500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일단은 공동 불법행위자 중에서 채무의 면제 어떤 거죠? 경계라든지 면제, 혼동,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같은 것들은 다 상대적인 효력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의 면제도 상대적인 효력밖에 없어서 갑은 병에게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이 이제 병에게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병도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 준 경우에는 과실의 비율에 따라서 병이 정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을이 채무의 면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을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는 것이고요. 과실의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 과실의 비율에 따른 구상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서로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분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기술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 불법행위자 1인에 대해서 채무 면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역시 구상권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가 면제했을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른 부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인용이 될 겁니다. 6,500에 대해서 청구를 했으면은 여기서는 정확히 청구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뭐 절반에 대한 금액 6,500이라는 말이 나온 거냐 마찬가지니까 6,500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 제1문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제2문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을과 병이 과실에 의해서 지금 병이 정비소에서 이제 정이라는 사람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화물 적재함을 올리라라고 하는 화물 적재함을 하강시키는 건가요? 하강시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이 손해를 입었고요. 정이 다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병도 하강을 시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을도 주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하강을 시켰기 때문에 을과 병의 공동 불법행위에 의해서 정이 손해를 입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직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을의 사용자인 갑은 역시 을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이죠. 따라서 을과 병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정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갑은 을의 사용자로서 정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갑과 을과 병이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과 병은 부진정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정이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래서 갑은 정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이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에 갑은 공동 불법행위자인 병에 대해서 1,000만 원의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천만 원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그 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제 병이 을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구상채무가 발생한 이상은 구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은 갑은 병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즉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갑이 정에게 이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갑이 정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은 갑은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병의 정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연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변제를 했든 변제를 한 다음에 갑이 변제를 한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갑은 병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이제 그 소멸시효와 관련된 항변. 소멸시효에 관련된 항변은 병과 정 사이의 문제일 뿐이며 갑이 일단 변제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병은 정에 대해서 손해배상 그 8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갑이 변제하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를 하고 변제했다면은 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상실했다. 상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부진적 연대 채무자를 부담하는 사이에서는 내부적인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상호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제를 할 때 통지라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변제함으로써 병이 이제 그 이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상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갑의 구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연대채무나 이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 상계로 인해서 소멸할 채권은 변제한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진적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내부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뭐 이제 병이 그거 상계할 수 있었음을 이유로 해서 갑의 구상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갑에 대한 관계에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이제 구상금 채무를 지급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또 세 번째는 구상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병의 분담 부분에 한해서만 병의 분담 부분은 지금 30대 70이니까 700만 원이 되겠죠. 한해서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 항변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용자가 대신 구상을 했을 경우에 이제 피용자와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 사이에 내부적인 이제 분담 비율이 있다면은 그 분담 비율의 범위 내에 한해서만 사용자가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을에게는 신칙상 뭐 적당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한테 구상금을 청구할 때는 그럴 때는 그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에 대한 구상권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일부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2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2문은 지금 점수가 몇 점이죠? 20점입니다. 여러분도 요 점수 비율 나눠봤으니까 한 요거에 맞춰서 한번 채점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문 보도록 하죠. 자, 3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례 문제라고 나왔지만은 3문은 사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문제인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기출 문제긴 한데요. 이 문제를 한번 좀 전반적으로 이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갑이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갑이 가해자네요. 갑은 이제 A가 피해자고요. A가 있었는데 갑이 A를 폭행해서 A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요. 근데 갑 당시에 미성년자였고 이제 갑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의 의사 정의 의료 과실에 의해서 갑의 폭행에 의해서 A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정의 의료 과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A가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의사는 병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용자였죠. 정은.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A의 사망한 다음에 유일한 상속인은 B였습니다. 직계 비속인 B가 유일한 상속인이었고요. 자, 이런 경우에 B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요구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일단 A의 손해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되겠죠. A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 손해 속에는 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 부분, 뭐 위자료 같은 걸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을 했고요. 그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갑한테 청구할 수 있겠죠. 갑은 민법 750조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갑은 미성년자이지만 책임 능력을 갖춘 미성년자라고 볼 수 있겠죠. 18년 5개월 된 학생이 자기가 불법 행위를 가하면은 타인이 뭐 이제 다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민법 750조에 따라서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의 부모인 을은 감독자 책임을 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갑이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지만은 을은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미성년자를 감독해야 될 그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을도 역시 민법 750조에 근거해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감독자 책임을 지지 못하더라도 자식들을 미성년자인 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 같은 경우에는 민법 750조에 따라서 의료 과오로 인한 과실이 있었잖아요. 의료 행위로 인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정의 사용자인 그러니까 정의 사용자인 병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민법 756조에 따라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죠. 사용자 책임 부담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각각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근거해서 A는 이제 갑, 정, 병,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실이익 이제 사망한 A 같은 경우에는 갑, 을, 병, 정에 대해서 일실이익이나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A가 사망했으니까 이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A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B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B가 A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아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속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이제 사자의 이제 죽은 사람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그대로 사망하는 순간에 B한테 상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또 B는 자기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겠죠. 그래서 B는 일단은 572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직계 비속 같은 경우니까 직계 존속의 사망에 의해서 이제 그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민법 752조에 의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장례비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게 돼 있으니까 장례비는 한번 치를 수밖에 장례비는 앞으로 언젠가는 한번 나가야 될 비용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런 장례비도 B의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A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 채권과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위자료 청구권, 그 다음에 장례비 같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사례 문제를 풀이하기보다는 불법행위의 경우에 어떤 식의 손해배상 청구권 관계가 결합되느냐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상속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고 이제 피상속인의 손해가 어떤 손해냐 뭐 이런 내용들을 묻는 일반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은 불법행위에 관련된 웬만한 주제는 여기 다 걸릴 것 같아요. 자, 이상해서 제7회 사례 문제 해설 문제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요 그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서 11시에 만나서 또 궁금한 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